과거 한국에게 바다는 돈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배가 납포되면 몸값을 주고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자 한국은 해적들에게 더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선사의 배가 불과 2달 만에 또 잡힙니다. 마침내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돈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악순환을 끊어낼 것인가? 2011년 1월 아라비아해의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척의 함정이 소리 없이 접근합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이전과는 다른 결단이 실려 있었습니다. 협상은 없다는 선언. 그날을 기점으로 바다의 규칙은 바뀝니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은 바다에 달려 있습니다. 수출 물동량의 99% 이상이 선박으로 운송됩니다. 중동의 원유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모든 물자가 컨테이너선에 실려 아라비아해를 통과합니다. 아덴만은 바로 그 항로의 핵심 길목입니다.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의 수출길도 멈춥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선박들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바닷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 중요한 길목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바로 소말리아 해적의 등장이었습니다. 2006년 4월,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동원호가 소말리아 해적의 손에 넘어갑니다. 참치잡이를 하던 25명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선박의 실종 소식이 국내에 알려졌을 때 가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협상이 시작됐지만 해적들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렀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 선원들은 선내에 갇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몸값을 지불했고 선원들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협상의 성공이 곧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 사이에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선박은 돈이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 소문은 아덴만 해적들 사이에서 하나의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덴만을 지나는 한국의 배들은 해적들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납치와 협상은 계속되었고 가족들의 고통도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협상 테이블이 열렸고 돈이 건네졌습니다. 해적들이 요구하는 몸값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한 번 돈을 줬으니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010년 4월 사건의 판도가 바뀝니다. 3호 해운 소속의 거대 화학 운반선 3호 드리모가 피랍됩니다. 이라크를 떠나 미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선원은 24명. 해적들은 이 배가 얼마나 값비싼 협상 카드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시작되었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뉴스를 보며 마음을 졸였고 선원들은 해적의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소말리아 해변에 묶인 배 안에서 그들은 한국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217일, 장장 7달이 넘는 시간 끝에 마침내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해적들에게 넘어간 돈은 950만 달러, 한화로 1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거액이 해적의 손에 들어간 순간 세상에는 새로운 공식이 새겨졌습니다. 한국 배를 노려라. 반드시 돈을 내놓는다. 그 말이 채 식기도 전인 2011년 1월 3호 드림호와 같은 선사의 3호 주얼리호가 또다시 납치됩니다.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1명의 선원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서울에 닿았을 때 국방부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소말리아의 상황을 알려면 지도를 봐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뿌리라 불리는 이 땅은 아덴만과 인도양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세계 해상 교역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1991년 내전으로 이미 무너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사라진 곳에 경찰도, 법원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해안선과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외국 어선들이 자국의 경제 수역을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해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스스로 총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다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장하고 나선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은 곧 돈의 논리에 밀려났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소말리아 해적은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그 구조의 정점에는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두바이나 나이로비에 사무실을 두고 납치 작전에 쓸 보트, 무기, 연료와 식량 등 자금을 댑니다.
그 밑에는 협상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며 선주나 보험사와 직접 몸값을 흥정합니다. 그들은 협상을 얼마나 끌어야 상대가 굴복하는지, 어떤 심리적 압박이 효과적인지 모두 계산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인질관리팀이 있습니다. 선원들을 감시하고 식사를 챙기며 협박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직접 행동에 나서는 전투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거는 대가로 몸값의 20에서 30%를 차지했죠. 과거 해적의 수도라 불리던 곳이 소말리아의 하라데레입니다. 납포된 배들이 해안에 즐비했고 동네 사람들은 해적에게 자금을 대고 이익을 나눴습니다. 자파점과 환전소, 통신사 등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아무도 묻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2010년 한 해에만 챙긴 몸값이 2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해사국 기록에 따르면 납포된 배는 49척, 붙잡힌 선원은 118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프랑스는 2008년 자국 선박이 잇따라 피랍되자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 무력으로 인질들을 구해냈습니다. 협상 여지를 없앴습니다. 그 뒤로 프랑스 선박을 노린 공격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해적들의 셈법이 달라진 겁니다. 프랑스에 손대면 군대가 움직인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지불하고 선원들을 데려왔지만 해적들이 얻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무력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 공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 비극은 되풀이될 운명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아침 3호 주얼리호는 아라비아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원 8, 인도네시아인 2, 미얀마인 11로 구성되었습니다. 배에는 메탄올 같은 화학물질이 적재된 상태였습니다. 바다는 잠잠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깨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갑판의 당직 선원이 수상한 물체를 포착합니다. 멀리서 작은 고속정 2대가 맹렬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기잡이배로 여겼지만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일직선으로 질주해오고 있었습니다. 선교에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비상신호를 보내고 급히 속도를 올렸지만 고속정은 어느새 배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13명의 해적이 총기를 들고 갑판으로 침입했습니다. 갑판에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원들은 선미 창고로 급히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선박 내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적들은 모두를 색출해냈습니다. 3시간 15분 만에 21명 모두 말입니다. 탈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식당에 갇혔고 해적들이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말이 통할 리 없었고 오직 험악한 시선만이 오고 갔습니다. 선원들은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동시에 서울 국방부에도 상황이 전파됩니다. 곧이어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갑니다. 아라비아해 근처 지부티 항에는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4,500톤급 국산 구축함인 최영함에는 링스 헬기와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원들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UDT는 해군이 자랑하는 최강의 특수부대로 수중 침투와 선박 장악, 인질 구출 등이 주특기입니다. 선발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훈련 중 탈락자가 절반을 상회합니다. 3호 주얼리호 피랍 사실을 접하고 대원들이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바로 선박의 설계도였습니다. 정부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협상 우선론도 제기됐지만 이번엔 경우가 달랐습니다. 주얼리호에는 메탄올을 비롯한 인화성 강한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적이 화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거나 협상이 틀어지면 그것은 21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협상이 지체되면 선원들의 생존 확률이 낮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도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 3호 드리모의 몸값으로 95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건네면 다음 요구액은 얼마일까요? 2달도 안 돼 같은 회사 배가 또 붙잡힌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떠보는 시험대였습니다. 1월 17일 대한민국 정부는 방침을 정합니다. 협상과 군사작전의 병행. 하지만 무게추는 군사작전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영함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3호 주얼리호로 이동하라. 작전을 개시하라. 최영함은 즉시 최대 속력으로 기동했습니다. 그 사이 UDT 대원들은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3호 주얼리호에 도면을 펼쳐놓고 침투 경로를 짰습니다. 해적의 수와 위치, 인질의 장소 등 확보된 정보를 총동원하고 알 수 없는 부분은 여러 가능성을 상정했습니다. 각 가정에 맞춰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없이 머릿속으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난관은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원이라도 고속정으로 선박에 다가가는 순간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해적이 위에서 조준 사격하는 동안 대원들은 수직의 선체를 기어 올라야만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1월 18일 저녁,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주얼리호의 해적 중 일부가 다른 몽골 선박을 납포하러 배를 떠난 것입니다. 청해 부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링스 헬기가 위협 사격으로 해적들의 시선을 끌자 고속단정이 사무주얼리호로 돌진했지만 저항은 거셌습니다. 신호를 보내는가 싶더니 이내 AK 소총의 총성이 울렸고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UDT 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인질의 안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무리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최영함으로 복귀한 대원들 사이에서 포기란 없었고 작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핵심은 해적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고속단정이 배에 붙는 순간을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법은 상공에 있었습니다. 링스 헬기가 소음으로 시선을 하늘에 묶는 사이 고속단정 2척이 양쪽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몇 초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승선해야 했고 방탄장비 역시 문제였습니다. 지급된 방탄복은 선체를 오르는 동안 온몸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최영함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함내에서 찾아낸 단단한 금속판들이 그들의 재료가 되었고 즉석에서 무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실 공구와 선내 자재로 급조한 방탄판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월 21일 밤은 깊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잔잔한 파도는 작전을 실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58분 최영함의 링스 헬기가 소리 없이 날아올라 사모주얼리호 상공으로 은밀히 다가갔습니다. 해적들의 고개가 일제히 하늘로 향했고 갑판 위 경계병들이 상공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바로 그때 양쪽에서 접근한 고속단정들이 순식간에 선체에 달라붙어 로프를 걸었습니다. 대원들은 지체 없이 선체를 오르기 시작했고 손과 발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상공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헬기 저격수가 선체를 오르는 대원들을 노리는 적들을 향해 엄호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선두대원이 갑판에 오르는 순간 이미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멈춤 없이 갑판을 장악하고 선내로 향했고 마침내 진입로가 열렸습니다. 어둠이 깔린 좁은 복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문 하나마다 미지의 위험과 마주하며 격실을 수색했습니다. 총구 끝에 삶과 죽음이 교차했습니다. 마주친 해적들과 즉각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적을 제압하고 다음 격실로 수색을 이어가던 중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인질 확보, 외침이 터져나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총성이 터졌고 석혜균 선장이 쓰러졌습니다. 여러 발의 총탄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해적이 최후의 발악으로 인질에게 총을 쐈지만 작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석혜균 선장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남은 해적 소탕을 이어갔습니다. 새벽을 가르던 총성은 잦아들었습니다. 작전 개시 약 4시간 58분 만이었습니다. 선원 22명, 전원 무사,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석혜균 선장은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해외에서 자국민 인질을 구출한 최초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최영함 갑판 위, 선원들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라비아해의 동은 트기 전이었지만 그 갑판 위는 이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아덴만 여명작전 소식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AP통신은 과감하고 이례적인 공격이라 평했고 LA타임스는 드라마 같은 구출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피랍선박을 구출한 군사작전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영광스러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즉각적이고 조용한 반응을 보인 곳은 소말리아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퍼진 새로운 정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배는 건드리면 군대가 오고 협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적들의 행동 원리는 철저한 손익 계산에 따릅니다. 위험 부담과 예상 수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몸값보다 군사 개입의 위험, 즉 장비 손실, 조직원 사살, 장기 징역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위험이 이익을 압도하는 순간 그 표적은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해사국 통계상 소말리아 해적 피랍 건수는 2010년 49척에서
2013년 9척으로 급감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연간 발생 건수가 한 자릿수로 줄었고 여기엔 다국적 연합함대 CTF-151의 공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2011년 1월의 아덴만 여명 작전이 판도를 뒤바꾼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늘 협상으로만 문제를 풀던 나라가 군사작전을 결행하자 그 충격파가 아라비아해를 흔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작전을 완수한 최영함은 지체 없이 다음 임무지로 이동했습니다. 2011년 3월 리비아에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카다피 정권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전면전으로 번진 것입니다. 당시 리비아 각지에는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고립된 상태였고 육상 탈출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공항마저 위험해지자 최영함이 나섰습니다. 트리폴리 항에 진입해 우리 국민 32명을 구출, 몰타로 철수시키는 임무였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해역을 뚫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2015년 예멘 내전 당시 왕건함에는 사상 최초의 해상 임시 대사관이 마련됐습니다. 군함이 대사관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쟁터 한가운데까지 국가가 직접 들어가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2021년 1월 이란 혁명 수비대에 우리 선박이 납포되자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되어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이란은 무력 대응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청해 부대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협상력이 된 것입니다. 2009년 창설 이래 부대가 지켜낸 선박은 지금까지 4만 1,000척이 넘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이 만든 그 힘은 이후 수십 년간 수많은 선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안전하게 입항한 선박들 뒤에는 망망대해에서 소임을 다하는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억제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그 바탕입니다. 저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믿음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2011년 1월 21일 새벽 바로 그 신뢰를 처음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해상 분쟁 시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 수없이 공격받고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결단이 모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2011년 1월 21일 새벽 아라비아해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협상금 대신 특수부대를 투입했고 대원들은 총탄을 무릅쓰고 전진했습니다. 그 결단이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고 이는 곧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먼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선박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믿음은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쌓이는 법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한번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의 헌신에 댓글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